잘 보여야 인정받는다. 저도 아흔에 가까이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자리에 앉아야, 아는 것을 많이 말해야 대접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미국의 한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연구 하나를 읽고 그날 밤을 오래 앉아 지새웠습니다. 사람들은 잘 갖춰 입은 이보다 오히려 수수하게 앉은 이에게 더 높은 무게를 얹더라는 것입니다. 단 그 자리를 오래 겪어본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순이 넘어야 비로소 뜨이는 눈이 바로 그 눈입니다. 그 연구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예순인지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은 마음을 조금 편히 가지셔도 좋습니다. 저는 무엇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흥해를 사는 동안 제 눈이 바뀐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누우신 분은 누운 채로, 설거지 하시는 분은 그릇을 만지시며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마음 한쪽에 얹어 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겉을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겉을 벗었을 때 무엇이 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을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엌에 무쇠솥이 하나 있습니다. 겉은 투박하고 거뭇합니다. 번쩍이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 옆에 반짝반짝 도금을 입힌 양은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면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열에 9은 반짝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금은 벗겨지고 무쇠솥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밥을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두 그릇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쇠 같은 사람과 도금 같은 사람, 그 둘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를 탓하려고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산 데에는 그럴 만한 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서는 오늘 이야기가 자칫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우리가 살아온 시절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전쟁이 막 지나가고 먹을 것이 귀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겉이 곧 살 길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반듯해야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말이 번듯해야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티가 나면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든 갖춘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그 척이 그 시절에는 거짓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겉을 갖추며 산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절을 건너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자식을 키웠고 이만큼 살아남았습니다. 그 믿음에는 마땅히 공로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의 문태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6 되던 해에 처음 배웠습니다. 평생 나무를 만지신 목수였습니다. 대패질만 50년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말이 참 없었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도 늘 끝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잠바에 손톱 밑에는 늘 톱밥이 베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분을
잘 몰라봤습니다. 그저 조용한 시골 어른이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둘 이분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눈길이 그리로 갔습니다. 이분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면 시끄럽던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궁금했습니다. 저분은 자랑을 하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는데 왜 저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일까? 옷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말이 많아서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저는 오래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그 까닭을 알게 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였습니다. 미국의 한 경영대학원에서 세 학자가 함께 한 연구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여러 차례 실험했습니다. 한쪽에는 격식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세웠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수수하고 편한 차림을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지위가 높고 더 능력 있어 보입니까? 우리 상식대로라면 잘 갖춘 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수수한 차림을 한 사람을 더 높이 보았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한 차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속이 단단한 사람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꾸미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그 자체가 하나의 힘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문태길 어른의 그 무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 때문에 그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연구가 말하기를 수수한 사람을 더 높이 보는 눈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 세계를 오래 겪어본 사람에게만 그 눈이 생깁니다. 처음 온 사람, 겉만 훑는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쪽이 커 보입니다. 오래 지켜본 사람의 눈에만 진짜 무게가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넘긴 우리가 바로 그 오래 겪어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 예순이냐고 물으셨지요. 그 답의 실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마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시골 잔치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큰 잔치라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들어설 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좋은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에 목소리가 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 곁으로 모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에 손이 거칠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고 한 젊은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그만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그 구석의 어른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무슨 말이었는지는 저도 다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젊은이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어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두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처음에 눈에 띈 사람 곁에는 잔치가 끝날 무렵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랑이 다 끝나자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석에 있던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이 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차이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 번쩍이는 사람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오래 다녀본 그 동네 어른들은 처음부터 구석에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오래 겪어본 눈에만 진짜가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잔치에서 돌아오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살고 있는가? 들어설 때 눈에 띄는 사람인가? 자리가 끝날 때 곁에 사람이 남는 사람인가? 이 물음은 오늘 밤 여러분께도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지는 아마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왜 자꾸 겉을 꾸미려 할까요? 좋은 옷, 좋은 차, 번쩍이는 것들, 왜 우리는 그것으로 자신을 감싸려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난 사람이니까 잘 차려입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 하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두 학자가 세 차례에 걸쳐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에게는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무시당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른 무리에게는 자신이 힘을 가졌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 값비싼 물건에 얼마를 내겠습니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시당했던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이 지위를 드러내는 물건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치장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속이 허전하고 불안할수록 겉을 더 두껍게 입힙니다.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무쇠솥과 도금을 떠올렸습니다. 무쇠솥은 겉을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도금은 다릅니다. 속이 비어 있을수록 겉을 더 두껍게 칠합니다. 그래야 빈 것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유난히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시거든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이 그리 불안한 걸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조금 딱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눈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돌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고 있는가? 내가 걸친 것들을 다 벗어냈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잠시 마음이 서늘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80이 넘어서야 이 물음 앞에 처음 섰으니까요. 가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애쓴 일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남에게 괜찮아 보이려고 애쓴 일. 자식 앞에서도 친척 앞에서도 옛 동무 앞에서도 없는 살림에 남 볼까봐 더 갖추려 했던 그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곁에 남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서 자꾸 우리를 증명하려 하고 있을까요? 몇 군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쯤은 마음이 뜨끔하실 겁니다. 첫째는 자식의 집입니다. 우리는 자식 집에 가면 이상하게 더 갖추려 합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늘 무언가를 사들고 갑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부모임을 보여주고 싶어 부엌길을 거들고 손주를 챙깁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밑에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갖춘 부모가 아닙니다. 편안한 부모입니다.
우리가 애써 증명하려 할수록 자식은 오히려 어려워합니다. 둘째는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가면 무시당할까봐 미리 마음이 굳습니다. 그래서 더 또박또박 말하려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뒤에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오래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높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눈빛입니다. 셋째는 옛 동무들 앞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은근히 재어봅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슬쩍 우리 것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정은 저울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벗을 만나는 자리가 겨루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참 아까운 일입니다. 그 저울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저 오랜 벗이 됩니다. 가만 보면 이 세 자리에서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어찌 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이미 그것을 다 증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보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겉에서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을 꾸미는 것과 똑같은 일이 말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모임에서 가장 크게 떠들던 사람의 말은 집에 오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한 사람의 그 말은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보다 말을 아낀 사람이 더 오래 남습니다. 여기에도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흔한 것은 가볍게 보고 귀한 것은 무겁게 봅니다. 늘 쏟아지는 말은 공기처럼 가볍습니다.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 굳이 귀 기울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세웁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그저 조용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충분히 익혀 가장 정확한 말을 가장 알맞은 때에 내놓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쌓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다릅니다. 옛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2500해 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낯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이가 드물다. 낯빛을 꾸미고 말을 꾸미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은 정작 속을 채우는데 쓸 힘이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더 짧게 말했습니다. 미더운 말은 꾸미지 않고 꾸민 말은 미덥지 않다. 저는 이 두 마디를 오래 곱씹었습니다. 동양의 두 큰 스승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00해가 지난 오늘 서양의 학자들이 실험으로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 학자가 9차례에 걸쳐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여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겸손한 척하며 슬쩍 자랑하는 말투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척하면서 실은 자기 자랑을 끼워 넣는 그런 말입니다. 자식이 너무 좋은데 취직해서 걱정이라느니, 몸이 너무 바빠서 큰일이라느니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겼을 것 같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열에 7사람이 살면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랑한 일을 덜 좋아했고 덜 믿어했으며 능력도 낮게 보았습니다. 이 대목이 참 무섭습니다. 자랑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겉을 두껍게 칠할수록 속이 빈 것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나를 설명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이 물음 하나만 던져도 우리 말은 훨씬 적어지고 훨씬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 이야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빼면 그것도 도리가 아니지요. 저도 한평생 도금을 두껍게 입히고 산 사람입니다. 젊어서 저는 아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아는 것을 꺼내놓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속으로 이미 제 대답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말을 얹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허기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허기. 제가 그 허기를 처음 본 것은 80이 넘어서였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제가 또 아는 것을 한참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맞은편에 앉은 한 어른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어른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무라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다 안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린 말들이 그 고요한 눈길 하나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그리 증명하려 했던가.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셋을 세는 것입니다. 처음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는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자 사람들이 오히려 제 말을 더 귀히 들었습니다. 제가 10마디를 할 때는 아무도 안 듣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니 사람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말의 무게는 양이 아니라 아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흔이 다 되어 배우니 하나를 여러분께는 오늘 밤 그냥 드립니다. 저처럼 80까지 헤매지 마시라고요. 말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분의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주에 지복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살에 시골 우체국 앞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습니다. 사탕이며 성냥이며 자잘한 것을 파는 가게입니다. 이분은 참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가게 앞에 모여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도 이분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웃고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은 꼭 이 가게 앞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분은 남의 말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에 자기 자랑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 마음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한 번은 자식과 크게 다툰 안악이 울며 왔습니다. 한참을 듣던 지복선 어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오라도 자식은 자네 자식일세. 그 한마디에 안악이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100마디 위로보다 그 한마디가 더 깊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이 왜 무거운지 저는 이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질문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냐? 왜 혼자 사느냐? 그 나이에 왜 그 일을 하느냐? 이런 무례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대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당황해서 길게 해명하거나 발끈해서 방어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상대에게 내 속이 흔들렸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내가 흔들린 것을 상대가 알아챈 순간 상대는 그 물음이 통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이 나를 다룹니다. 가장 힘 있는 대응은 뜻밖에도 아주 다른 곳에 있습니다. 3초의 침묵입니다. 무례한 물음을 들은 뒤 아무 말 없이 그저 상대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3초가 상대에게는 3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침묵 뒤에 말을 해야 한다면 해명이 아니라 부드러운 경계의 말이면 됩니다. 그런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길고 구구한 해명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밤 이 한마디를 소리내어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입에 붙여두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함께 내려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아침도 아니고 한낮도 아닙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오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아침처럼 살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더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더 배우고 더 모으고 더 갖추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는 다릅니다. 오후는 더하는 때가 아니라 빼는 때입니다. 젊어서는 화려함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힘이 넘치고 앞날이 창창하던 시절에는 자랑도 매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화려함에 속지 않습니다. 수십 해를 겪은 눈은 겉을 꿰뚫어 그 안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부는 더 걸치는 때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씩 벗으며 진짜 나에게 가까워지는 때여야 합니다. 무엇을 벗으면 되겠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던 마음을 벗습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바심을 벗습니다. 남과 견주던 저울을 벗습니다. 지지 않으려던 오기를 벗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벗을수록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도금을 벗길수록 무쇠의 결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이 벗는 일이 처음에는 쓸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을 내려놓으면 아무도 안 볼 것 같고 자랑을 멈추면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쓸쓸함의 건너편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의 자유, 보여줄 것이 없어 오히려 홀가분한 사람의 자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자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오후가 실은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박함이 왜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화려한 사람이 더 힘세 보이는데 어째서 소박함이 나를 지킨다는 것인가? 여기 두 분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한 분은 자꾸 드러낸 분이고 한 분은 자꾸 덜어낸 분입니다. 10년이 지난 뒤 두 분 곁에 누가 남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천의 봉기석이라는 분입니다. 전에 중학교 교장을 지내셨습니다. 퇴직하고도 늘 그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임에 가면 자식 자랑, 옛 직함 자랑, 다녀온 여행 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자리가 비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자랑을 들어주는 일이 점점 힘든 노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랑에
맞장구를 쳐주어야 했고 그 기분을 맞춰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시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떠났습니다. 봉기석 어른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를 끝내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걸치고 더 크게 자랑했습니다. 안타까운 굴레였습니다. 이번에는 나주의 소양분이라는 분입니다. 평생 장에서 나무를 파신 분입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제 일처럼 기뻐했고 무천 일이 있으면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곁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려함에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편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겉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분 이야기를 너무 쉽게 갈라서는 안 됩니다. 봉기석 어른을 나쁜 사람이라 여기시면 오늘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자랑 밑에는 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장이라는 직함을 벗고 나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두려움, 그 허전함을 견디려고 자꾸 옛 자랑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직함을 벗고 역할을 벗고 겉을 벗었을 때 나는 무엇으로 남는가? 소박함이 울타리가 되는 까닭이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화려하게 드러내면 그 화려함을 탐내는 사람이 모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면 빌리러 오는 사람이 생기고 인맥을 드러내면 이용하려는 사람이 붙습니다. 화려함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에는 아무도 함부로 발을 담그지 못하는 법입니다. 소박함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세 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거칠애라는 문, 불안이라는 문, 그리고 말이라는 문입니다. 겉을 두껍게 입히는 마음이 실은 불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았고, 말을 아낀 사람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무겁고 오래된 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지고 온 문, 바로 체면이라는 문입니다. 체면, 이 말만큼 우리를 오래 붙든 말이 또 있겠습니까? 없는 살림에도 남 볼까봐 더 갖추었고 힘든 속에도 남 볼까봐 웃었습니다. 자식 혼사에, 부모 상에, 명절 상차림에 우리는 늘 남의 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체면은 우리 삶에 입힌 가장 두꺼운 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의 눈이라는 것이 정말 나를 그토록 오래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도금을 챙기느라 남의 도금을 오래 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한 그 눈길은 실은 잠깐 스쳤다 사라지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체면이라는 도금을 조금씩 벗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을 소박하게 하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정함과 화려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몸가짐을 반드시 하는 것,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위해 번쩍이는 것과 나를 위해 단정한 것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밖에서 시작하고
뒤의 것은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의 차이가 끝내 전혀 다른 삶을 만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검소함을 말하면서도 몸가짐의 단정함은 늘 지키라 했습니다. 검소는 궁상과 다릅니다. 무쇠솥을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지만 늘 깨끗이 닦여 반질반질합니다. 그 반질함은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을 짓는 사람의 정성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되 단정한 사람, 번쩍이지 않되 깨끗한 사람, 그것이 도금을 벗은 자리에 남는 참된 품격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디에 가장 깊이 닿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과의 사이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희생을 자꾸 일깨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로 새깁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힐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빚으로 들립니다. 그 빚의 무게에 눌려 자식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반면 말없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 스스로 그 사랑의 무게를 느낍니다. 말로 새긴 사랑보다 말없이 보여준 사랑이 더 깊이 박힙니다. 도금한 사랑은 벗겨지고 무쇠 같은 사랑은 남습니다. 부부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십 해를 함께 살면 서로가 당연해집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 서운함을 말로 쏟아내며 인정을 요구하면 상대는 방어부터 합니다. 그러나 제 값어치를 스스로 아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옛 어른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식과 후학을 가르치며 살림의 근본을 검소함에 두었습니다. 선생이 남긴 목민심서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아끼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뒤에야 비로소 청렴할 수 있다. 이 말은 벼슬아치를 두고 한 말이지만 우리 삶에도 그대로 닿습니다. 겉을 검소하게 하는 사람이 속을 채울 힘을 남겨둡니다. 겉에 다 쓰고 나면 속에 쓸 것이 남지 않습니다. 서양에도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 이 셋 중에서 끝내 남는 것은 마지막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은 잃을 수 있고 남의 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동양의 성현과 서양의 철학자가 다시 한번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랜 벗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샀다느니, 자식이 잘 됐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슬쩍 흘립니다. 그 순간 자리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겪어서 압니다. 몇은 축하하지만 몇은 불편해하고 몇은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 자랑이 모임의 온기를 식힙니다. 반면 자기 좋은 일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모임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더 깊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속에 슬며시 올라오는 물음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물음들에도 답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물음, 그럼 잘 차려입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끼는 물건을 지니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옷이 아니라 그 옷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입니다. 걸치고 있어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 벗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무쇠솥에 예쁜 손잡이를 달아도 좋습니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도 솥은 여전히 솥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음,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바뀔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더하는 일은 이 나이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쉬워집니다. 젊어서는 도금을 벗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벗으면 사람들이 떠날까 봐서요.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겉을 보고 온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고 속을 보고 온 사람은 어차피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 이 나이는 바꾸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라 벗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도무지 자랑을 멈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꾸 무언가로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 해도 결코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서 견뎌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허전함이 너무 깊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시거든 부디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곁에 믿을 만한 가족이나 벗에게 가만히 그 마음을 꺼내 놓으십시오. 때로는 그 한 번의 털어놓음이 100개의 도금보다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오늘 이 밤을 함께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옛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 동네마다 그런 어른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좋은 옷 한 벌 없던 분, 잔칫날에도 늘 뒷전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때 우리 어린 눈에는 그분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쩍이는 옷을 입고 큰 소리 치던 어른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동네에 묻힌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꼭 그 말 없는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그분에게 갔고 초상이 나도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분이 무슨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분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바로 도금이 아니라 무쇠였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그 번쩍이던 어른들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없던 어른의 얼굴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가장 화려했던 사람은 잊히고 가장 소박했던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자라 언젠가 우리를 떠올릴 때 어떤 얼굴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번쩍이다 잊히는 얼굴입니까? 소박해서 오래 남는 얼굴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고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밤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거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돈만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또 없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 한 번쯤 드시지 않았습니까? 자식에게 무언가 해 주어야 대접받을 것 같은 마음. 손주 용돈이라도 두둑이 쥐어 주어야 반가워할 것 같은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금이라는 것을요. 돈으로 사랑을 사려는 마음은 겉을 번쩍이게 하려는 마음과 뿌리가 같습니다. 내 있는 그대로는 부족할까봐 무언가를 얹어서 나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얻은 대접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용돈을 줄 때만 반기고 못 줄 때는 발길이 뜸해지는 사이, 그것이 어찌 진짜 정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정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 자식과 손주를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고 남는 것으로 돕는 것입니다. 내 노후를 헐어가며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정작 나는 빈손이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아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쇠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무쇠솥은 남에게 무언가를 얹어주어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밥을 지어 그 집안을 먹입니다. 그 쓸모가, 그 존재가 곧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쥐어 주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값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쉽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오늘 밤 손에 잡히는 것만 드리려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오늘 밤 마음에 얹으시면 됩니다. 첫째, 나를 설명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속으로 셋을 세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그 셋을 세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말인가? 이 물음 하나로 쏟아질 뻔한 말의 절반이 걸러집니다. 이 닫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낮에 했던 말 중에 자랑이 몇 마디였는지 한번 세어 보셔도 좋습니다. 세어 보는 것만으로 내일은 한마디가 줄어듭니다. 둘째, 무례한 물음을 받거든 3초를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준비해 두십시오. 그런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 한마디를 3번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입에 붙여두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대답입니다. 셋째, 도금을 한 겹 벗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넘겨 보십시오. 자식이 잘된 일, 어디 다녀온 일, 무엇을 새로 산 일, 그 한 가지를 삼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입이 근질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만 해보십시오. 당장 큰 변화는 없어도 손이 자꾸 자랑으로 가던 버릇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도금을 한 겹 벗을 때마다 무쇠의 무게가 한 겹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첫째,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셋을 세는 것. 그것 하나면 오늘 밤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꼭 담아 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을 벗는 일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짜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을 견디고 나면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겉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옵니다. 그 관계는 어떤 화려함이 만든 관계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여기서 손주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보다 손주가 더 눈에 밟히지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용돈을 쥐어주고 장난감을 안겨주고요. 그 마음 참으로 곱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주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아이는 우리가 사준 물건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오래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화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남을 어떻게 배려했는지, 그 모습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진짜 유산은 통장에 든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도금이 아니라 무쇠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그 모습은 아이가 제 자식에게 다시 물려줍니다. 그러니 손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값진 물건이 아닙니다. 겉을 꾸미지 않아도 당당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모습, 무례한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모습 하나가 100마디 가르침보다 깊이 새겨집니다. 아이는 우리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배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대단한 것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손주가 보든 안 보든 무쇠처럼 단단하고 조용하게 살면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아이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것이 됩니다. 겉을 벗은 삶이 실은 가장 큰 유산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처음에 걸어둔 물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필 예순이냐고 여쭈었지요. 왜 예순이 넘어야 소박한 사람의 진짜 무게가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가 바로 이 대목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수수한 차림을 더 높이 보는 그 눈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 세계를 오래 겪어본 사람에게만 그 눈이 열립니다. 처음 온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쪽이 커 보입니다. 겉만 훑는 눈에는 도금과 무쇠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래 지켜본 눈에만 벗겨질 도금과 남을 무쇠가 갈라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가장 오래 겪어본 눈이 누구의 눈입니까?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넘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반짝이는 것에 자주 속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대단하게 여겼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십 회를 살아오며 우리는 너무 많은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조용하던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오랜 지켜봄이 우리 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순이 넘어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겉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을지 몰라도 속을 보는 눈은 이제야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속을 보는 눈으로 볼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남들도 우리를 그 눈으로 봅니다. 우리 곁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하던 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겉이 쓰러진 뒤에도 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몇이 우리의 진짜입니다. 그 수가 적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원래 수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한 사람이 겉만 보고 온 100사람보다
무겁습니다. 이 밤 한 가지만 마음에 품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도 우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장신구가 없어도 자랑이 없어도 번듯한 직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수십 해의 세월, 그 안에 기쁨과 슬픔, 실패와 견딤,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금보다 무거운 진짜 무게입니다. 그 무게는 도둑맞지 않고 세월에 녹슬지 않으며 누구의 눈길에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오롯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두려움을 짚고 가야겠습니다. 겉을 벗으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 자랑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으면 나는 그저 잊힌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꼭 갈라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음은 남의 눈이 없어도 내가 나와 편히 있는 것입니다. 겉을 벗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사람이 곁에 없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낡은 옷을 입고 혼자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롭습니다. 아무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그 시간이 실은 가장 온전한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앞에서 살았습니다. 부모의 눈, 세상의 눈, 자식의 눈, 그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 시간이 과연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 눈에서 조금 놓여놔도 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나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는 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 겉을 벗는 일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잊히는 일이 아니라 마침내 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남의 눈에서 노연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오히려 편히 다가옵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곁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맺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여수의 문태길 어른께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목수 어른 말입니다.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뵌 것은 여든이 훌쩍 넘으셨을 때였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대패는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 곁에는 여전히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목수들이 찾아와 나무 다루는 법을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살아가는 법을 물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자랑 한 번을 안 하시는데 어찌 이리 사람이 따릅니까? 그분이 한참을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말이요. 겉을 아무리 칠해도 속의 결은 못 속인다오. 사람도 그렇지요. 그러니 나는 겉을 칠할 생각을 접고 속의 결을 다듬는 데만 평생을 썼소. 그뿐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0해를 산 저보다 그 목수 어른이 훨씬 먼저 이 이치를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을 칠하려던 마음을 접고 속의 결을 다듬는 쪽으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 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해가 이미 그 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겉을 칠하느라 그 아름다운 결을 스스로 덮어 두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칠을 벗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결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택일 어른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은 잊혔어도 속이 무쇠 같던 그분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값진 물건이 아니라 오래 기억되는 결 하나. 그것이면 우리 한평생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함께 걸어온 길을 무쇠솥과 도금 그릇을 손에 들고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나른해지신 분은 그저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먼저 잘 보여야 인정받는다는 오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험한 시절을 건너게 해준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쇠솥과 도금 그릇을 나란히 놓아 보았습니다. 겉이 반짝이는 도금은 벗겨지고 투박한 무쇠솥은 그 자리에서 밥을 짓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 수수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무겁게 보인다는 것. 그러나 그 무게는 오래 겪어본 눈에만 보입니다. 둘, 화려한 치장은 힘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다는 것. 속이 빌수록 겉을 두껍게 칠합니다. 셋, 자꾸 설명하고 자랑하는 말은 오히려 나를 깎아내린다는 것. 말을 아낀 사람이 더 오래 남습니다. 공자와 노자가 2500해 전에 한 말을 오늘의 학자들이 실험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어온 말은 꾸미지 않는다. 그 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소박함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에는 아무도 함부로 손을 넣지 못합니다. 겉을 벗는 일은 나를 초라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필 예순인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을 가장 오래 지켜본 우리의 눈이 이제야 속을 보는 눈으로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둡게 한 것은 겉을 보는 눈이었고 나이가 밝게 한 것은 속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조그맣게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겉을 꾸미느라 속이 지쳐있는 벗이 곁에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진짜를 알아봐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편히 누우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에게 잘 보이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애씀을 오늘 밤만은 베개 옆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무거운 사람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깊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빕니다. 편히 쉬십시오.